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오늘은 알면 알수록 지식과 건강이 쌓이는 시간, 의학 알지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그림 한 점을 감상해 보실 텐데요. 여러분도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노르웨이 화가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뭉크는 이 그림과 함께 당시 느꼈던 감정을 메모로 남겼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울함이 몰려와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피로감이 들어 난간에 기대었다. 친구들은 저 앞을 걸어갔고 나 혼자 공포에 떨었다. 자연을 관통하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 이 뭉크가 당시 느꼈던 불안과 공포,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뭉크는 아마 공황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죽을 것 같은 공포,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공황장애란 무엇인지,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인지 공황장애를 둘러싼 모든 것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앞서 말했던 이 증상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오는 죽을 것 같은 공포.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뚜렷한 자극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신체적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공황 발작인데요. 공황 발작이 있을 때는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과 같은 신체 증상과 함께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심한 불안, 두려움, 공포와 같은 정신적, 인지적 증상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갑자기 발생해서 몇 분 이내에 악화가 되는데 그럼 대부분의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게 되죠.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내다가 또다시 공황 발작을 경험하여 응급실 내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신체 증상으로는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공황 발작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공황장애 환자들의 임상 특징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반수 이상에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네. 심장이 아프다, 조인다와 같은 순환기 증상과 숨이 안 쉬어진다, 질식할 것 같다와 같은 호흡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이 공황 장애라고 인식을 하고 오는 건가요?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황 발작은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증상이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공황 장애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흉통과 같은 증상들은 심근경색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그쪽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검사 및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 등을 거쳐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내가 심장에 아니면은 호흡기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라며 환자 스스로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황 장애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저희가 짚어보고 가죠. 공황 장애 어떤 질환일까요? 우선 공황 발작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황 발작이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으로 수분 이내로 악화가 됩니다. 신체적, 인지적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몸의 떨림, 메스꺼움, 어지러움,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죽을 것 같은 공포,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증상 여러 개가 같이 나타납니다. 공황 장애란 이러한 공황 발작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한 이후 추가적인 공황 발작이나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걱정을 하거나 공황 발작과 관련되어 회피 행동이 나타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평생 유병률은 미국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약 1에서 4%로 100명 중 1명에서 4명꼴이며 공황 발작의 경우는 일반 인구의 약 5에서 6%까지 경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상 공황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불안장애는 9.3%, 공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0.4%였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은요, 이 불안 장애가 공황 장애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불안장애에는 극도의 공포, 불안 및 관련된 행동장애의 특징을 가진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사회공포증,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등이 불안장애에 해당됩니다. 즉,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하위 분류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질문을 좀 잘못했는데요. 이 불안 장애 안에 공황 장애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공황 장애가 왜 발생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황장애는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공황장애, 사람마다 호소하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신경계가 자율신경계인데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신체가 위험을 느끼면 그 위험으로부터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동공이 커지고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 박동수는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며 폐와 기관지가 확장되어서 호흡이 가빠집니다. 근육은 수축하고 위장 운동은 억제되어서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이 사라지면 교감신경계의 기량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비상 상황이었던 신체를 이완시키고 다시 평소처럼 신체를 안정화시킵니다. 사실 이런 신체적 변화들은 본래 외부의 위험에 반응하기 위한 자율신경계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교감신경이 수시로 활성화되면서 공황 발작이 생기는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은 경보기가 잘못 작동해 아무 때나 경보를 울려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위험이나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닥친 것처럼 신체가 반응을 하는 건데 TV를 보시는 분들이 나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 혹은 나도 공황장애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공황장애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체크해 볼 만한 항목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우선 공황장애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들이 다른 의학적 상태 또는 다른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감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13가지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때 공황 발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을 살펴보면요. 가슴 두근거림, 즉 심장이 마구 뛰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느낌, 땀이 나는 발한 증상, 손발이나 몸의 떨림, 숨이 가빠지거나 막힐 듯한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가슴 부위의 통증 또는 불쾌감, 메스꺼움이나 속이 불편한 느낌, 어지럽고 휘청거리거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마비되는 것 같은 감각 이상,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나 자신이 달라진 것 같은 이인감, 자제력을 잃거나 미쳐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공포입니다. 네. 이렇듯 공황 발작은 다양한 신체 증상과 함께 정신적, 인지적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13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발생할 때 공황장애가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청자가 보내온 사연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다음 날은 괜찮아지긴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 후에도 계속 비슷한 증상이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는 이상은 없다고 하고 공황 발작 같다고 합니다. 이게 지속되면 공황 장애가 되는 건가요? 매일 그런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조절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공황 발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5분 내지 10분 안에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고 약 30분 동안 증상이 지속되다 사라집니다. 증상이 1시간에 넘기는 경우는 드물고요. 매일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몇 주 혹은 몇 달씩 괜찮다가 다시 나타나는 식으로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황 장애는 공황 발작이 없는 기간에도 언제 또 그런 증상이 다시 생기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예기 불안이 생기게 되며 혹시 심각한 질환이 아닌가 자꾸 의심하는 증상, 발작이 일어났던 장소 및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회피 행동이 생기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병원을 찾게 되면은 어떤 진단 과정들을 거치게 될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병력, 정신상태 검사 등을 통해서 공황장애를 평가하고 필요시에는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진단 내리기 전에 중요한 것이 공황 발작과 유사한 증상을 갖는 신체 질환을 감별하는 것인데요. 공황 발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나 약물, 예를 들어서 카페인이나 각성제의 과다 복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갑상선 또는 부갑상선 기능 이상, 저혈당증 같은 것을 감별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신체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선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면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쯤 전 출근길에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이 발생했어요. 병원에서 공황장애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 중인데 점점 갈수록 증상이 심해집니다. 불안해서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탈 수가 없고 또 증상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밖에 나가기도 꺼려집니다. 요즘엔 그냥 1시간 거리를 걸어서 출근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닌데 너무 힘이 듭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교수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한 발 나아가서 공존하는 정신과 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황장애 환자에서 우울 증상이 흔히 동반되는데 공황장애 환자 10에서 최대 25%까지 주요 우울증이 공존합니다. 이렇게 우울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황 증상이 더 심한 양상을 보이고 우울증을 겪는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피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광장공포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광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넓은 곳에서 발생하는 불안이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광장공포증은 그 상황이나 장소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느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시 주차장이나 다리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 영화 같은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은 곳, 집 밖에 혼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황장애는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등 다른 불안장애와도 흔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변에서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하며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더더욱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네. 공황장애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 과에 방문하여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없어 다행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증상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든데 이상은 없다고 하니 막막하고 답답했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계십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주위 분들로부터 마음, 소위 멘탈이 약한 사람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공황장애는 직접 경험해 보진 않고는 그 고통과 두려움을 절대 모른다라고요.
무엇보다 공황장애 환자가 겪는 증상들을 마음이 약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 증상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서서히 이 병에서 회복되어 나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황장애에 대한 어떤 선입견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 듯한데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공황장애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자책도 많이 하시는데요. 교수님,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자, 공황장애는 네.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센서에 일시적으로 오류가 생겨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 발동하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신체의 모든 부분이 반응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즉 공황장애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 발작이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신체를 손상시킨다. 이것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역시나 X이군요. 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황 발작은 교감신경계 활성화와 연관이 있는데 교감신경 활성화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며 교감신경 활성 이후 그 반대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계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공황 증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고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해를 끼치는 수준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심근경색과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지만 실제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오해와 진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치료를 할 때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치료 초기에는 현재의 불편감, 즉 공황 발작의 횟수 및 예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 치료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와 상태가 되면 비약물 치료에 점차 비중을 두면서 약을 줄여가게 됩니다. 치료의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약물을 유지하다가 중단하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네,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이 공황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이며 치료 시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의 호전을 경험합니다. 우선 공황장애에 사용되는 약물에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있습니다. 항우울제 중에서도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1차 선택제이며 효과적입니다. 항우울제는 효과가 비교적 오래 유지되고 공황 발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의존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불안제는 항우울제에 비해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 불안을 빠르게 감소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어 초기에는 항우울제와 병용 투여하지만 장기 사용 시 의존성, 남용, 근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에 약물을 복용, 유지해야 합니다. 약을 사용하는 빈도와 용량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개 초기에는 용량을 증량하여 고용량, 다빈도로 약을 사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일단 공황 증상이 호전되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약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유지 치료가 권장됩니다. 네. 그렇다면 약물의 부작용이나 조심해야 할 점 등은 없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약물뿐만 아니라 모든 약물이 부작용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경험하셨다면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고요. 또한 공황 증상이 남아있다고 약을 임의로 더 복용하시거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항불안제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복용하면 약물 작용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불안제와 알코올 병용은 피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인지행동 치료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알아내고 교정하는 치료로서 약물 치료랑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할 때 공황장애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공황장애가 무엇이고 어떻게 공황 발작이 발생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에 대해 교육을 해드리게 되고요. 인지행동 치료의 두 번째 방법은 인지 재구조화입니다. 공황장애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잘못된 생각, 즉 인지 오류는 재앙화 사고와 속단하기입니다. 재앙화 사고란 극단적인 끔찍한 결말을 생각하는 사고 습관으로서 예를 들어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에도 심장이 멈추거나 숨이 멎어버리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속단하기는 공황발작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사고 습관으로 공황발작이 일어났던 장소를 가게 될 경우 또 발작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인지 오류는 공황장애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좀 더 건강한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연습, 그러니까 생각 바꾸기, 인지 재구조화 과정을 연습합니다. 네. 이 외에도 인지행동 치료에는 이완요법, 호흡훈련, 실제 상황의 노출 등이 활용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실제 상황의 노출이라고 하면은 공황 발작을 겪었던 상황 조건을 실제로 만들어서 극복하게 되는 건가요? 네. 노출 치료라는 것은 불안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실제 상황에 노출하기에 앞서 자극 감응 훈련이라고 신체 증상에 대한 노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를 앓는 환자분들은 작은 신체 감각의 변화에도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빨대로 숨쉬기, 회전 의자에서 빙빙 돌기, 제자리에서 뜀뛰기 등을 해서 신체 증상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여 노출하는 것이죠. 실제 상황의 노출은 공황 증상을 경험했던 장소를 가보거나 그 상황에 직접 노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출 연습은 항상 신체 반응이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가라앉을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해주어서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 그 두려움에 대한 나의 해석이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공황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공황장애 치료 초기 단계에는요, 우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현재의 불편감, 즉 공황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가 주된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되면 의식적인 수준에서 증상에 스스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게 되며 점차 약물은 줄여가면서 비약물 치료만으로 증상 조절 가능할 때 치료를 종결하기 위한 계획을 잡습니다. 다른 불안장애처럼 공황장애도 비교적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고 제대로 진단받고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약 70%에서 90%의 환자는 상당히 호전되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공황장애, 광장공포증이나 우울장애까지 합병되어 치료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황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꾸준히 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공황장애 극복을 위해서는 술, 담배, 커피와 같은 공황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하지 않는 생활습관 개선과 이완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인지행동 치료 중 하나로 호흡 이완 훈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 호흡을 가다듬으려고 해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호흡 이완 훈련이나 명상과 같은 활동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몸의 이완 반응을 강화시키고 공황 발작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신속하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한 호흡 이완 훈련을 또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조용한 장소에서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자, 이제 배에 손을 얹고 내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배가 불룩하게 앞으로 나올 정도로 숨을 천천히 코로 들이마십니다. 숨을 끝까지 들이마신 뒤 잠깐 2, 3초 정도 숨을 멈춥니다. 이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머릿속으로는 편안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적어도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호흡이라서 왠지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하기는 어렵지만 잠깐 했는데도 왠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의학아이즈 오늘은 죽을 것 같은 공포, 공황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종훈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공황 장애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공황 증상은 잘못된 경고 신호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생겼다라기보다는 원래 누구나 있는 경고 신호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공황 증상은 위험하지 않으며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정훈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